네, 이렇게 두고 하셔도 되죠? 해줘도 되고. 네네네.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지낸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 열흘부터였나요? 원래 인터뷰 이렇게 하세요? 대선배님 모시고 하려니까 저도 2017년 4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약 3년 3개월간 이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사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4번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 또 미중 무역전쟁, 또 홍콩 민주화 시위,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일들이 꽤 많았네요. 그때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좀 이게 참 새로운 일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도를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그 6개월 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이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긴 시간 또 이렇게 정치사회 또는 국제관계까지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은 단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한 지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경치가 쭉 보이는데 한 번도 밟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서울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카톡이라든지 SNS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화상통화 같은 걸로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그 예년의 특파원들 귀임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귀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친척분들이 음식이나 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인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현관문 앞에 두고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한 채 이모 오셨어요? 너희들 왔니? 그러면서 서로 목소리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진풍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매일 하는 게 자가격리 끝나면 집 주변에 맛집 탐방 다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주변을 좀 걸어보고 싶어요. 왜 밖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국자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까지 겪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절실해지는 게 있고, 격리가 끝나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싶고, 한강변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좀 공기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강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취재 환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중국의 취재 환경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뭐 만나거나, 또 예컨대 뭔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그 얘기를 듣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설사 어렵게 이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해도 그럴 만한 그 속사정을 듣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중국은 거의 모든 이슈를 당 선전부, 공산당 선전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발표를 하거나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파원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하는 만큼 취재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그 취재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특파원들이잖아요.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촬영을 하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공안들한테 붙잡히면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특히나 현장 취재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파원들이 사실 말이 좋아 특파원들이었지 베이징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베이징 안에서 중국 전역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계속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베이징 안에서는 그럼 마음대로 움직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베이징 안에서도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좀 코로나가 심했었던 일정 기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취재진뿐만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어디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을 뭔가 보도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장을 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과
또 가면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한시가 봉쇄에서 풀렸을 때였습니다. 우한 시민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첫날은 아니었어요. 첫날은 아니었고, 첫날에는 그 베이징에 있는 신경보라는 그 베이징 그 언론사에서 매체에서 이미 이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취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그 다음 날 갔습니다. 베이징 서역이었는데 열차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찍고 뭐 인터뷰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동안 그 역내에 그 있는 공안에게 붙잡혀서 왜 여기 있느냐, 뭐 촬영 좀 하려고 왔다. 촬영이 안 된다. 아니 어제 그 중국 매체들이 이미 촬영하는 거 내가 알고 왔다. 그래도 니네는 안 된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더니만 제 여권 뺏겼고요. 그다음에 제 그 외교부에서 그 발행하는 제 출입 기자증 요거를 뺏겼어요. 여권하고 기자증을 뺏기니까 저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장 훈계를 많이 듣고 몇 시간이더라?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특파원 부임하기 전에 많이 듣고 또 생각하고 그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하는 나라이고 또 경제적으로 총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를 향해 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가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또 특히나 이런 이 국가적인 재앙 사태를 맞고 나니까 이게 중국이 진짜 사회주의 국가이구나 라는 걸 아주 실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한을 봉쇄했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우한이 인구가 1100만인 도시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그렇게 매일 몇천 명, 몇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한을 봉쇄해버렸다는 얘기는 사실 우한 내부에 병원들은 많은데 그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병원들이 태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길거리에서 숨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11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런 대도시를 봉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14억을 살리기 위해서 1100만 명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는 희생돼도 된다. 그게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구나. 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 감염에 대한 불안도 좀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 SBS 베이징 지국만 해도 그 특파원들이 2명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현지 직원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근데 3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집에서 출퇴근을 해요. 이 하루 종일 그 거의 사무실에서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 감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우리 지국에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총 6개월 동안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 3명은 거의 집에 있었어요. 굉장히 좀 답답한 생활이 계속 됐었는데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사무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뭔가 미안하기도 하죠. 뭔가 베이징에 왔는데 학교도 못 다녀,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또 근데 저는 어찌됐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나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염의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만 가장 높아요. 저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접촉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위험인자로만 보면 나만 위험인자예요. 가끔 우리 막내는 아빠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 최소화하고 누구누구 만났는지 리스트 체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중국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강압적인 그런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심 증세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코로나 확진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테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 그게 상당히 두렵거든요. 보호막이 없고 모든 걸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평상시는 뭐 상관없죠. 뭐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전염병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뭔가 하소연을 하고 뭔가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고 다음 날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처음 그 대구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서 누가 왔다고 그러면 예전에 사드 때 비슷한 그런 양상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뭐 한국 사람 출입 금지라는 그런 것도 이미 막 붙어 있었고 또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한국말 뭐 많이 하지 마, 뭐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없어,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 공공연하게 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 쪽이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확산이 되고 한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니까 또 양국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더라고요. 방역과 관련된 이슈도 뭔가 그 상황에 따른 출렁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출렁거리는 상황을 좀 서로 간에 좀 다독이고 안정시키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뭐 그런 어떤 양국 간의 교류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좀 가라앉고 좀 길게 보고 또 가슴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소위 말해서 이 거버넌스의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치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신뢰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존은 물론이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경쟁력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 사회에서 느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이 지금 8만 명, 9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통계로 잡히고 있지만 8만 명 정도 선에서 중국이 그 확진자를 막아냈다는 건 이거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8만 명, 9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이 말은 즉슨 중국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것은 그 국민의 어떤 그 생존에 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 국가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한중 관계 얘기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어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코로나를 굉장히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상황에 맞는 어떤 대응법을 하다 보니 인접국이나 다른 국가와 충돌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충돌이나 어떤 상충의 양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충돌의 양상을 뭔가 지금의 현재 어떤 구조로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충돌을 좀 치유하고 그 다음에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의 G2로 대변되는 그 양극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뭔가 국제사회의 충돌을 중재하거나 치해하기에는 한계가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국제 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고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뭐 또 빠진 거 있나요? 선배 준비하시는 이제 거 중에.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파요, 선배.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러면 접시에 맛있게 드시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너 고생했어. 네, 선배.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